집에 네 자리 없어. 빨리 리어카 끌고 꺼져. 재벌집 가정부 이술래의 갈라진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거짓골을 한 10살 도련님 재원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죠. 새벽 2시 대문 너머에선 짐승 같은 고함과 쇠파이프가 철문을 두드리는 섬뜩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폐지가 산처럼 쌓인 낡은 리어카를 뒷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녹슨 바퀴 소리가 재원이의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만 같았죠. 술래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고 앞치마 끝을 쥔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술래는 차마 아이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죠. 11월에 칼바람 부는 날 재원이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며 리어카를 끌고 어두운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됐고 어머니는 한 달 전 짐을 싸서 떠났으며 이제 유일하게 의지하던 술래마저 자신을 버린 겁니다. 하지만 재원은 몰랐습니다. 리어카 속 폐지 더미 깊숙한 곳, 술래가 목숨 걸고 숨겨놓은 박스의 정체를 말이죠. 그리고 10살 재원이가 숫자의 천재라는 사실 또한 아직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끔 가장 날카로운 말 뒤에 숨어 있곤 하죠.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와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여자.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뜨거운 구원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도 무료로 듣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시장 근처 골목 끝에 낡은 천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리어카 보관하는 곳이었는지 판자 2장을 벽에 기대어 세운 형태였어요.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었고 한쪽에 찌그러진 스티로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쓰던 흔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재원이는 거기다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첫날 밤은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스티로폼 위에 올라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판자 틈으로 들어왔어요. 찬바람이 목덜미 뒤를 건드릴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목도 말랐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술래가 날 버렸다. 그 생각 하나가 배고픔보다 추위보다 먼저 왔습니다. 재원이는 그 생각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집안이 망한 게 술래 때문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술래는 아버지한테 월급만 받는 사람이었고 집이 망하자 재원이까지 처리하고 떠난 걸까? 골목 어디선가 고양이가 울었습니다. 길고 처량한 소리였어요. 재원이는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 입구 쪽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김밥 한 줄을 주었어요. 비닐이 반쯤 뜯겨 있었지만 냄새는 괜찮았습니다. 재원이는 그걸 먹었어요. 맛이 어땠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입에 넣고 씹었어요. 물은 시장 귀퉁이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마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녹슨 냄새가 나는 물이 나왔어요. 재원이는 손을 오목하게 모아 입에 댔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새면서 점퍼 소매를 적셨어요. 차가워서 이빨이 시렸습니다. 거울 속에 재원이가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때가 탄 얼굴, 보풀 일어난 군청색 점퍼. 재원이는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재원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왔습니다. 스티로폼 위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는데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한 번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판자 틈 사이로 시장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늦게까지 불 켠 순대 국밥집이었어요. 거기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뜨끈한 국물 냄새. 재원이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국물 요리를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순대 국밥을 시켰습니다. 재원이 옆에 앉아서 깍두기를 잘게 잘라 올려줬어요.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원이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아버지. 아무도 없는 골목에 대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손발이 무거웠어요. 재원이는 스티로폼에서 일어나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폐지가 쌓여 있었어요. 신문지, 박스, 비닐. 재원이는 한참을 그걸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팔면 되지 않을까? 시장 돌아다니다 본 것 같았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돈을 준다고.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재원이한테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오늘 뭔가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면 됐습니다. 재원이는 리어카 쪽으로 갔어요. 신문지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정리하다 보니 덤이 안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박스를 드러내고 신문 묶음을 옮기고 비닐을 걷어내고 나자 리어카 바닥이 보였습니다. 거기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박스였습니다. 아이들 신발 들어있을 법한 크기.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어요. 재원이는 그걸 꺼냈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어요. 손톱이 짧아서 잘 안 뜯겼습니다. 이빨로 물어뜯다시피 해서 겨우 뜯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재원이는 봉투를 먼저 집었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써 있었어요. 도련님께. 손이 멈췄습니다. 술래 글씨였어요. 술래는 글씨를 꾹꾹 눌러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볼펜이 종이에 눌린 자국이 뒤에서 손에 잡힐 정도였어요. 재원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이었어요.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사이를 띄워서 천천히 읽을 수 있게 써 있었어요. 도련님,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제가 도련님한테 한 말들 다 엉터리입니다. 도련님께 하는 말들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저 도련님 보내기 싫어요. 도련님 옆에 계속 같이 있고 보살펴주고 싶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도련님 찾고 있어요. 회장님 재산 중에 도련님 명의로 된 게 있대요. 10살짜리한테 무슨 짓을 할 생각인지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히고 지저분한 폐지 들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도련님이 저랑 같이 있겠다고 할까봐, 저한테 매달릴까봐 일부러 모질게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통장은 제 거예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비밀번호는 뒷면에 적어놨어요. 2,400만 원이에요. 쓰세요, 도련님. 다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도련님이 살아남으면 저는 괜찮아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찾으러 오지 마세요. 도련님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버틴 이유예요. 잘 살아요, 도련님. 꼭. 김순례 드림. 재원이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편지지가 퍼덕였습니다. 재원이는 두 손으로 꼭 눌러 쥐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시장 쪽에서 상인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거기 박스 좀 치워요. 이쪽으로 가져오면 안 돼? 아무 상관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재원이는 그 소리들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순례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10살 재원이는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자기 나이의 2배라는 건 알았습니다. 자기 나이의 2배를 모은 돈을 거짓말로 욕을 퍼부으면서 폐지 더미 속에 숨겨뒀다는 게 한참 뒤 재원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뒷면의 숫자 6자리가 볼펜으로 눌려 있었어요. 그 옆에 편지엔 없던 말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살아남아라. 재원이는 그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꾹. 종이가 눌렸습니다. 재원이는 통장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편지도 접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일어섰습니다. 골목 끝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원이는 한 발 내딛었습니다. 순례 씨.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갈게요. 그날 10살 재원이가 선택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격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폐지 더미 속에서 꺼낸 낡은 편지 한 장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쓰인 말이 때로는 가장 오래 남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골목 바닥을 굴렀습니다. 삐걱삐걱. 아침 시장 쪽으로. 재원이는 고물상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장 골목을 리어카 끌고 돌아다녔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마다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재원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누군가 말을 걸어올까봐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장 입구에서 3번째 골목으로 꺾었을 때였어요. 고물삽니다 라고 쓴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재원이는 리어카를 끌고 들어갔어요. 고물상 안은 어두웠습니다. 고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사방에 쇳덩이, 빈병, 묶음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파란 작업복에 기름이 묻어 있었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재원이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혼자야? 네. 몇 살인데? 재원이는 잠깐 멈췄어요. 12살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살을 올렸어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리어카 쪽으로 왔습니다. 폐지 더미를 손으로 대충 헤쳤어요. 신문지, 박스, 비닐을 눈으로 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00원. 재원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요? 응. 이게 다 합쳐서 3,000원이에요? 박스 상태가 별로야. 신문지도 구겨져 있고. 재원이는 리어카를 다시 봤습니다. 한가득이었어요. 순례가 꽤 오랫동안 모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3,000원이었어요. 3,000원. 순례가 이걸 알았을까요? 자신이 재원이한테 쥐어준 리어카가 3,000원짜리라는 걸. 재원이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아니었습니다. 순례는 알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폐지는 핑계였습니다. 리어카는 재원이를 자연스럽게 내보내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빚쟁이들 눈에 재원이가 거지 아이처럼 보이도록, 재벌집 도련님이 아니라 폐지 줍는 아이처럼 보이도록.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낡은 옷도, 헝클어진 머리도, 폐지 더미도 전부 순례가 설계한 위장이었어요.
줄 거야 말 거야? 남자가 담배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재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세요. 남자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재원이 손에 올려줬어요. 재원이는 그걸 주먹 쥐었습니다. 리어카는? 그것도 팔 거야? 네. 남자가 리어카를 발로 툭 찼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500원. 재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팔게요. 남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재원이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야, 그거 끌고 어디 가려고? 계속 쓸 거예요. 시장 입구 국밥집 앞에 재원이가 섰습니다. 3,000원을 손에 쥐고 메뉴판을 봤어요. 국밥이 4,500원이었습니다. 1,500원이 부족했어요. 재원이는 옆에 붙은 간식 메뉴를 봤습니다. 어묵 한 꼬치에 500원이었어요. 어묵 3꼬치를 샀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서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손가락을 데웠어요. 재원이는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나흘 만에 먹는 뜨거운 음식이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위장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재원이는 주저앉았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2,430만 원. 순례 통장이었어요. 재원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는 통장을 다시 넣었어요. 쓰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 것이니까. 하지만 편지엔 분명히 써 있었어요. 쓰라고. 다 쓰라고. 재원이는 그 2가지 마음 사이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어묵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결정했어요. 딱 하나만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국밥 한 그릇. 그 다음은 폐지를 더 모아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순례돈은 진짜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10살짜리가 내린 결정치고는 꽤 단단한 결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재원이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시장 상인들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어요. 가게들이 버려둔 박스를 주웠습니다. 신문 묶음을 주웠어요. 술집 앞에 나온 빈 병을 주웠습니다. 오전이 끝나면 고물상에 팔았어요. 보통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었어요. 시장에서 제일 싼 걸로 500원짜리 찐빵, 1,000원짜리 컵라면, 2,000원짜리 김밥 한 줄. 남는 돈은 모았습니다. 순례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고물상 주인 남자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 너 매일 오네. 이름이 뭐야? 재원이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재원이요. 한재원. 학교는? 안 다녀요. 왜? 그냥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재원이를 봤습니다. 뭔가 더 물으려다 말았어요. 재원이가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겠죠. 그 다음 날부터 남자는 재원이가 오면 고물 무게를 조금 더 쳐줬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저울 눈금을 약간 올려서 읽었습니다. 재원이는 모르는 척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끔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 대신 숫자로. 보름쯤 됐을 때 재원이는 처음으로 순례 통장을 썼습니다. 돈을 쓴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0원이 빠진 걸 확인했어요. 언제 빠진 건지 몰랐습니다. 순례가 마지막으로 쓴 거겠죠. 재원이는 창구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통장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직원이 재원이를 봤습니다. 미성년자시면 보호자분이랑 오셔야 해요. 재원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나왔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어요. 재원이는 길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머니는 연락이 끊겼고 순례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원이는 이 세상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였어요. 잠깐 그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다 재원이는 걷기 시작했어요. 은행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골목을 한 바퀴 더 돌면 박스를 더 모을 수 있었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원이는 리어카 끄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어요. 언제 어느 골목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도 알았습니다. 수요일 밤엔 시장 입구 생선가게 쪽 박스가 많았어요. 금요일 아침엔 술집 골목 빈 병이 가득했습니다. 고물상 남자는 어느 날 재원이한테 장갑을 줬어요. 손 터진다. 껴. 낡은 면장갑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재원이는 그걸 받아서 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원이가 골목을 돌다가 익숙한 차를 봤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호판이 낯익었어요. 재원이는 그 번호판을 알았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회사 차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 회사에 드나들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재원이는 그 얼굴을 알았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남자는 시장 입구 쪽 건물로 들어갔어요. 재원이는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원이는 리어카를 골목 구석에 두고 남자가 들어간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남자가 안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재원이는 그 장면을 유리 너머로 봤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차가 아버지도 없는데 왜 여기서 도장을 찍고 있는 걸까요? 재원이는 건물 번호를 봤어요. 외웠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잊히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살은 지나갔습니다. 11살이 됐고 12살이 됐어요. 재원이는 시장 골목에서 버텼습니다. 리어카를 끌었고 폐지를 팔았고 남는 돈을 모았어요. 순례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주인 남자 이름은 오태식이었어요. 어느 날 재원이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픽 웃었어요. 오태식? 왜? 그냥요. 근데 너 학교는 진짜 안 다녀? 네. 글은 읽어? 읽어요. 계산은? 재원이는 대답 대신 고물상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신문지 킬로그램당 얼마, 박스 킬로그램당 얼마, 빈병 개당 얼마. 재원이는 그걸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거 신문지 4.3kg, 박스 7kg, 빈병 17개요. 가격표대로 하면 9,200원인데 아저씨는 맨날 8,500원 주시더라고요. 오태식이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저울도 안 봤잖아.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한참 재원이를 봤어요. 그러더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오늘은 제대로 줄게. 재원이한테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히지 않았어요. 날짜든 금액이든 차 번호판이든 한 번 보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다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태식한테 저울 얘기를 했다가 그게 처음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재원이는 그때부터 그 능력을 조용히 썼어요. 시장 골목에서 어른들이 대화하는 걸 들을 때면 숫자가 나오는 대목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어느 가게가 얼마의 매물로 나왔다든가, 어느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든가. 재원이는 그걸 다 기억했어요. 퍼즐처럼 모았습니다. 아직 쓸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살 가을이었습니다. 재원이는 그날 시장 입구 국밥집 앞에서 신문을 주웠어요. 버려진 신문이었습니다. 폐지로 팔려다가 일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제면이었습니다. 한성물산 부도 후 자산 인수, 박도준 도건그룹 회장 정격 단독 낙찰. 재원이는 멈췄습니다. 한성물산.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어요. 박도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재원이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들은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랑 통화할 때 한 번 나온 이름. 동업자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재원이는 그 얼굴을 봤어요. 알았습니다. 2달 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장 찍던 그 남자였어요. 아버지 회사 차에서 내렸던 그 양복 남자. 재원이가 건물 번호를 외워뒀던 그 장면. 손이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원이는 그날 오태식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오태식이 담배를 입에 물다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오태식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빚 못 갚으면 재산 다 가져가. 경매로 넘어가거든. 그럼 돈 있는 놈이 싸게 사가는 거지. 일부러 부도 낼 수도 있어요? 오태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원이는 신문을 오태식한테 내밀었습니다. 오태식이 받아서 봤어요. 경제면을 읽다가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성물산이면 꽤 큰 회사잖아. 이게 부도 났어? 아저씨, 동업자가 일부러 회사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돈 빼돌리거나 해서요? 오태식이 재원이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한재원. 네. 이 회사 너랑 관계 있어?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할 수 있어. 그런 놈들 있거든. 장부 조작하고 자금 빼돌리고 부도나기 직전에 자산 헐값에 넘기는 거야. 그럼 망한 척하면서 실은 다 챙기는 거지. 재원이는 신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박도준의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낙찰 소감을 말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는 얼굴이었어요. 재원이는 그 사진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억해. 머릿속에 새겼어요. 박도준, 도건그룹, 한성물산 자산인수, 낙찰가, 날짜, 부동산 건물 번호, 전부 새겼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12살 재원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방향은 알았어요. 언젠가 어른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돈을 벌 거예요. 돈이 생기면 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박도준이 훔쳐간 것들을 되찾을 거예요. 그 전에 순례를 찾을 겁니다. 재원이는 천막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살아남아라. 그 세 글자를 봤습니다. 살아남고 있어요, 순례 씨. 소리 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골목 밖에서 시장 마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판 접는 소리, 리어카 끄는 소리, 상인들 인사 소리. 재원이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오태식 아저씨한테 부탁할 게 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었거든요.
경제학 책이었어요. 그 뒤로 16년이 흘렀습니다. 12살이었던 재원이는 28이 됐어요.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직원은 셋이었어요. 세무사 출신 여자 하나, 전직 은행원 남자 하나, 그리고 오태식이었습니다. 오태식은 60이 다 됐어요. 고물상은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재원이가 20살 됐을 때 오태식한테 말했거든요. 아저씨, 저랑 일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오태식이 픽 웃었습니다. 뭘 하는데? 회사요. 무슨 회사? 일단 작은 거부터요. 아저씨가 아는 고물상 인맥 전부 필요해요. 오태식은 담배를 피우다 한참 생각했어요. 월급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3년 뒤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오태식은 그날로 고물상 문을 닫았습니다. 재원이의 첫 번째 사업은 폐기물 처리였어요. 고물상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오태식이 알고 있는 전국 고물상 주인들을 연결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 그걸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재원이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됐어요.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어요. 재원이는 그 돈을 다시 굴렸습니다. 작은 건물을 샀다가 팔았어요. 수익을 투자로 돌렸습니다. 숫자를 잊지 않는 머리가 이때 빛을 발했어요. 어느 건물이 언제 얼마에 나왔는지, 어느 지역이 개발될 건지 재원이는 숫자를 꿰뚫었습니다. 25에 법인을 냈어요. 한재원 이름으로. 28, 재원이의 자산은 250억 원이 됐습니다. 아직 박도준의 발끝에도 못 미쳤어요. 도건그룹은 그 18년 동안 더 커졌습니다. 유통, 건설, 금융까지 손을 뻗었어요. 박도준은 경제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기부도 했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업가인 척했어요. 재원이는 그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파일 하나에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숫자를 외웠습니다. 박도준이 인수한 자산의 낙찰가, 당시 시세, 차액,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어디쯤일지 재원이는 그걸 18살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태식이 어느 날 그 파일을 봤습니다. 야, 이게 다 뭐야? 증거요. 무슨 증거? 재원이는 파일을 덮었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해 겨울 재원이는 처음으로 순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알았어요. 김순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몰랐습니다. 마지막 주소는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 집은 진작에 경매로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김순례. 40대 여성. 18년 전 행방불명. 한 달이 지났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재원이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탐정이 한 달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한 대표님, 김순례 씨 찾았습니다. 재원이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디요? 인천 쪽이에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재원이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락처 주세요. 그런데 탐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김순례 씨가 18년 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원이는 굳었어요. 누가요? 도건그룹이요. 박도준 회장 측에서 고소한 건데 취하는 됐어요. 합의 조건으로. 합의 조건이 뭔데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만 당시 김순례 씨 명의 통장이 전액 인출됐습니다.
18년 전에 재원이는 전화기를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2,430만 원. 순례가 20년 동안 모은 돈. 재원이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통장. 박도준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재원이를 내보낸 그날 순례한테서 빼앗아간 거였어요. 재원이는 그날 밤 오태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왜? 움직일 때 됐어요. 오태식이 잠시 침묵했어요. 준비된 거야? 재원이는 창밖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250억. 박도준 도건그룹 자산 추정 4조 5천억.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순례가 당한 것들을 알고 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재원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재원이 사무실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재원 대표님이세요? 네. 저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재원이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어요. 이미연, 도건그룹 CFO, 박도준의 오른팔. 여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재원이는 봉투를 보다가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왜요? 여자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이미연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커피를 권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물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류 봉투만 테이블 위에 놓고 재원이를 봤어요. 어떻게 저한테 오셨어요? 재원이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박도준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박 회장이 먼저 알았거든요. 재원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움직임을 2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요. 한성물산 한성철 회장 아드님이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억대 자산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박 회장이 대표님 회사 무너뜨리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재원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연이 그게 의외였는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연이 멈췄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움직일지는 몰랐지만 재원이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고 이미연을 봤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재원이가 가져가서 펼쳤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재원이는 한 장씩 읽었어요. 빠르게 읽었습니다. 눈이 숫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장부였습니다. 18년 전 한성물산 장부와 도건그룹 내부 장부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재원이는 세 번째 장에서 멈췄습니다. 네. 이게 진짜예요? 이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준이 한성물산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부도 직전 6개월 동안 총 800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 3곳으로 분산시켰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들은 부도 직후 전부 청산됐고 자금은 도건그룹 비공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이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800억. 아버지가 부도를 맞은 이유였습니다. 10살 재원이가 새벽에 폐지 더미 속으로 밀려난 이유였어요. 순례가 20년 모은 돈을 빼앗긴 이유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재원이가 물었습니다. 이미연은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박도준한테 이용당했어요. 어떻게요? 한성물산 담당 회계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박 회장이 저한테 장부 일부를 수정하게 시켰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공범처럼 보이게끔. 이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부터 박 회장이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입 열면 나도 끝난다고. 그래서 18년을 그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미연이 재원이를 봤습니다. 김순례 씨 아세요? 재원이의 눈이 달라졌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이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분 알아요. 18년 전에 박 회장이 그분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 조건으로 통장 전액을 가져갔어요. 2,400만 원이었죠. 재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이 김순례 씨를 그 후에도 감시했어요. 혹시라도 도련님한테 연락할까봐. 김순례 씨가 일자리를 구하려 할 때마다 방해를 했어요. 음식점도 가사도우미 일도 전부 박 회장 측에서 손을 썼어요. 재원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인천 작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나마 거긴 박 회장 손이 안 닿는 곳이라서요. 재원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18년. 순례가 18년 동안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재원이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찾으러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재원이가 오면 박도준이 알게 될까 봐였을 거예요. 순례는 재원이를 지키기 위해 자기 18년을 버렸습니다. 이미연 씨, 재원이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 장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제가 당사자니까요. 제 진술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재원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죠? 이미연이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한 대표님. 네. 저 오늘 아침에 김순례 씨 만나고 왔어요. 재원이가 굳었습니다. 거기서 뭘 봤냐면요. 이미연의 눈이 빨개졌어요. 요양원 노인들 기저귀 갈아드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예전에 재벌집 가정부를 하셨던 분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분 손이 너무 거칠어서요. 재원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미연이 나간 후 재원이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폈어요. 숫자들을 봤습니다. 800억, 페이퍼 컴퍼니 3곳, 계좌번호, 날짜. 재원이는 전부 외웠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오태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왜? 이미연 CFO 알죠? 도건그룹 그 여자? 오늘 저한테 왔어요. 오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뭘 들고? 장부요. 또 침묵이었어요. 진짜야? 네. 오태식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야, 한재원. 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인천 가는 길은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재원이는 혼자 갔어요. 오태식도 직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8년이었습니다. 10살에 헤어진 사람을 28배 만나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순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재원이는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은 작았습니다. 인천 외곽주택가 안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고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입구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재원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무 담당 직원한테 물었어요. 김순례 선생님 계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잠깐만요. 재원이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원이는 그쪽을 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60대였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었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알아봤어요. 순례였습니다. 순례가 가까이 왔어요. 재원이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알아봤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봤어요. 눈이 커지다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원이는 한 발짝 앞으로 갔습니다. 순례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찾아오지 말라고. 알아요, 순례 씨. 순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왔어요? 재원이는 멈췄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준비해온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복도 구석 의자에 둘이 앉았어요. 순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그 손을 봤어요. 이미연이 말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았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10살 재원이의 얼굴을 감쌌던 그 손이었어요. 박도준이 한 짓 알았어요. 재원이가 말했습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통장 가져간 것도요. 일자리 막은 것도요.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연 씨가 다 말해줬어요. 한참 침묵이었어요. 순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분이 대표님한테 갔군요. 네. 알고 계셨군요. 이제 알았어요. 순례가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순례 씨. 순례가 재원이를 봤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례가 웃었어요. 슬프게 웃었습니다. 도련님은요? 저보다 도련님이 더 힘들었잖아요. 10살에 혼자 내보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재원이는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건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18년 전 것이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은행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례가 그걸 봤어요.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걸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순례가 통장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순례 씨 거니까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닦았어요. 쓰라고 드린 거예요. 알아요.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재원이가 통장을 순례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순례가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순례 씨, 전 지금 이 일이 좋아요. 노인분들 돌보는 거 힘들긴 한데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재원이는 순례를 봤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았어요. 박도준한테 빼앗긴 거 돌려받을 거예요. 됐어요. 이미연 씨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장부 원본이요. 18년 전 자금 빼돌린 내역 전부요. 순례가 굳었습니다. 위험해요, 도련님.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알아요, 순례 씨. 재원이는 순례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저한테 살아남으라고 했잖아요. 순례가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이제 싸울 거예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어딘가에서 노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카트바퀴 구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례가 오랫동안 재원이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재원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18년 전과 같은 손이었어요. 많이 컸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순례가 손을 뗐어요. 조심해요, 도련님. 네. 다치지 말고. 네. 그리고 순례가 창밖을 봤어요. 이기고 와요. 재원이가 서울로 돌아온 날 밤 이미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움직일게요. 이미연이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원본 장부 안전한 곳에 있어요? 네. 공증도 받았어요. 이미연 씨 고소 취하 당시 합의서 있어요?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알아요. 재원이는 오태식을 불렀습니다. 세무사 출신 황민정도 불렀어요. 전직 은행원 강태훈도요. 넷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재원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도준 장부예요. 18년 전 한성물산 부도 전후 자금 흐름이요. 페이퍼 컴퍼니 세 곳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전부 있어요. 황민정이 서류를 받았어요. 눈이 빨라졌습니다. 이거 진짜면 진짜예요. 횡령, 배임 사기 다 걸려요. 강태훈이 계좌번호를 봤어요. 이 계좌들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페이퍼 컴퍼니는 청산됐지만 자금 최종 도착지는 도건그룹 비공개 계좌예요. 이미연 씨가 그 계좌 번호도 갖고 있어요. 오태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법적으로 가는 거야? 검찰 고발이요. 동시에 언론에 넘길 거예요. 순서가 있어? 검찰 접수 먼저요. 그 다음날 언론.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미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본 장부 보관하던 곳에 어젯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요. 재원이는 문자를 읽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부는요. 미리 옮겨놨어요. 다른 곳에.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표님, 박 회장이 대표님 회사 상대로 소송 넣었어요. 아까 통보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허가 문제 걸었어요. 재원이는 예상했던 거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잡아둘 수 있어요? 변호사가 붙이면 최소 3개월이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때 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야, 한재원. 왜요? 방금 연락 받았어. 박도준이 순례 씨한테 또 손을 댔어. 재원이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 원장한테 압력 넣은 것 같아. 순례 씨 내보내라고. 손이 주먹이 됐어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 원장 불러서 얘기했대. 재원이는 코트를 집었습니다. 어디가? 인천이요. 오태식이 막았어요. 야, 지금 가면 어떡해. 박도준이 기다리는 거야.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재원이는 멈췄습니다. 손을 폈어요. 참아.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재원이는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재원이는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세 번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이체 날짜였어요. 18년 전 11월 3일. 재원이는 그 날짜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최종 부도 선고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재원이가 폐지 더미 속으로 밀려난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박도준은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는 날 동시에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부도 처리당하는 사이에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재원이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기억해.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황민정이 말했어요. 대표님,
이 계좌에서 또 뭔가 보여요. 뭔데요? 페이퍼 컴퍼니 청산할 때 자금이 전부 도건그룹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30억이 다른 계좌로 빠졌어요. 어느 계좌요? 개인 명의예요. 이름이. 황민정이 서류를 재원이한테 줬습니다. 재원이가 봤어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아니었어요. 재원이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황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박도준 아들이에요. 현재 도건그룹 부회장이요. 재원이는 그 이름을 외웠어요. 아들까지. 네. 미성년자 시절부터 명의를 빌렸어요. 오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이 다 같은 놈들이네. 재원이가 이미연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연 씨, 박도준 아들 계좌 알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알아요. 그것도 장부에 있어요? 있어요. 왜 처음에 안 말했어요? 아들까지 건드리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요. 재원이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연 씨. 네. 파장이 작으면 박도준은 살아남아요. 침묵이 길었어요. 이미연이 말했습니다. 전부 드릴게요. 검찰 고발장 접수는 사흘 뒤였어요. 재원이는 직접 갔습니다. 이미연도 같이 갔어요. 접수 창구 앞에서 이미연이 말했습니다. 떨려요. 저도요. 거짓말. 재원이가 작게 웃었어요. 조금요. 서류를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증을 내밀었어요. 재원이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검찰 접수 다음 날 아침 경제지 3곳에 장부 사본이 전달됐어요. 오후가 되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도건그룹 박도준 회장, 한성물산 부도 전 800억 횡령 의혹.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박도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어요.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이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어요. 오태식이 옆에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다음은 박도준이 움직일 거예요. 알아요. 무슨 수를 쓸지. 재원이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쓸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장부에 숫자가 다 있거든요. 오태식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 자식,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졌어?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날 밤 순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순례 씨, 요양원 걱정 마세요. 원장님한테 연락했어요. 조금 뒤 답장이 왔습니다. 도련님, 무리하지 말아요. 재원이는 그 문자를 보다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어요. 18년 만에. 봄이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 박도준한테 날아간 건 고발장 접수 21일 만이었어요. 박도준은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사실무근입니다. 법적으로 당당히 소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원이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오태식이 옆에서 혀를 찼어요. 저 자식, 배짱 하나는 있네. 재원이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3주 버티나 봐요. 3주가 아니었습니다. 열흘이었어요. 검찰이 도건그룹 본사와 박도준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날, 박도준의 배짱은 끝났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의 계좌 이체 내역이 전부 확인됐어요. 도건그룹 비공개 계좌로 흘러들어간 800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박도준 아들 명의 계좌에 30억도요. 주가가 하루 만에 68% 폭락했어요. 도건그룹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박도준은 그 다음날 입장문을 냈어요. 변호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오태식이 그 기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야, 한재원. 봤어? 재원이는 보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기분이 어때? 재원이는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오태식이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통쾌하잖아. 통쾌한데. 재원이가 창밖을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오래 미뤄뒀던 일을 시작한 건 아버지였어요. 한성철. 부도가 난 그날 밤 이후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재원이는 몰랐습니다. 탐정을 썼어요. 순례를 찾을 때 썼던 그 탐정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성철 씨도 찾아줘요. 탐정이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2주 뒤였습니다. 탐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대표님,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탐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한성철 씨는요? 또 멈췄어요. 재원이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말해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원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도나고 나서 대구 쪽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공사판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산재 사고였어요. 비공개로 처리됐고 연고자가 없어서 재원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묻히셨어요? 대구 시립추모공원이에요. 무연고 묘역이고요. 재원이는 그날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1시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태식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재원이 눈이 빨갰습니다.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재원이는 코트를 집었어요. 대구 다녀올게요. 혼자? 네. 오태식이 막지 않았습니다. 대구 시립추모공원은 외곽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무연고 묘역은 구석이었어요. 표지석이 작았습니다. 이름과 생물연도만 적혀 있었어요. 한성철. 재원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저 살아남았어요. 잔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도준 잡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늦었죠. 재원이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표지석 앞에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뒀어요. 그리고 붕어빵 2개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였어요. 다음엔 순례 씨랑 같이 올게요. 일어섰습니다. 한참 더 있다가 재원이는 돌아섰어요.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구 거리가 지나갔어요. 재원이는 그 거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집도 회사도 아들도 잃고 공사판에서 일했을 거예요. 50살이 넘어서 손이 거칠어졌을 거예요. 그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원이는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10살 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탐정 조사 결과 어머니 박미경은 살아 있었어요. 재혼을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자녀가 2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그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덮었습니다. 오태식이 물었어요. 만날 거야? 재원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왜? 아직은요. 오태식이 더 묻지 않았어요. 재원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잠갔습니다. 언젠가 열날이 올 수도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문 앞에서 멈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박도준은 구속됐어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도건그룹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습니다. 임원 5명이 추가 기소됐어요. 박도준 아들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어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자진 신고와 증거 제출이 감경됐거든요. 이미연이 재원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잠을 잘 잤어요. 재원이는 답장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가을이 됐어요. 재원이는 한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한성물산.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었고 박도준이 무너뜨렸고 아들이 다시 세우는 이름이었어요. 오태식이 옆에서 봤습니다. 찍어. 재원이가 도장을 찍었어요. 탁. 오태식이 말했습니다. 성철이 형이 좋아하겠다.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잠깐 따가웠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재원이는 인천으로 갔어요. 순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였습니다. 요양원 마당이었어요. 벤치 2개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순례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원이는 순례를 봤습니다. 억울하셨죠? 순례가 하늘을 봤어요. 억울했죠. 근데 있잖아요, 도련님. 네. 억울한 게 사라지더라고요. 서울 나오고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분하고 무섭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잠깐 멈췄어요. 여기 노인분들 손잡고 있다 보면 그냥 지금 이게 제 자리인가 싶더라고요. 재원이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새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빳빳했고 은행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순례가 받아서 봤어요.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례. 순례가 재원이를 봤어요. 이게 순례 씨 통장이에요. 왜 이걸?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고 통장을 펼쳤어요. 첫 장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이었어요. 2,430만 원. 순례가 숫자를 봤습니다. 굳었어요. 이 금액이, 네, 20년 전에 제가 모았던 박도준이 가져간 거요.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었어요. 도련님, 네, 이건 안 돼요.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건데요? 제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재원이가 순례를 봤습니다. 순례 씨, 네. 제가 12살 때 시장 고물상에서 폐지 팔면서 번 첫 돈이 3,000원이었어요. 순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3,000원에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순례가 통장을 오래 봤습니다. 2,430만 원. 20년 동안 모은 돈과 똑같은 숫자였어요. 재원이가 일부러 맞춘 거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년월일이에요.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원이를 봤어요. 왜요? 순례 씨가 저한테 주신 통장 비밀번호가 제 생년월일이었잖아요. 순례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례가 통장을 가슴에 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순례가 말했어요. 그날 밤에요. 네. 뒷문 닫고 나서 저 한참 울었어요. 재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리어카 끌고 골목 사라지는 거 문틈으로 봤거든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순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속으로 빌었어요. 뭐려? 살아남아라. 제발 살아남아라. 재원이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참으려다 못 참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순례가 손을 올렸어요. 재원이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10살 새벽 뒷문 앞에서 재원이 얼굴을 감쌌던 그 손이었어요. 18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손이었습니다. 많이 컸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느꼈어요. 순례가 손을 뗐습니다. 통장을 다시 봤어요. 2,430만 원. 비밀번호는 도련님 생년월일. 순례가 통장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받은 거였어요. 재원이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국밥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순례가 피식 웃었어요. 도련님은 배만 고프면 그러더라. 원래 그랬어요? 10살 때부터요. 국밥집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순례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국밥 2개요.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이 갔습니다. 재원이가 물었어요. 맨날 국밥이에요? 도련님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10살 때부터 봤는데요.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순례가 깍두기를 집었어요. 잘게 썰었습니다. 재원이 국밥 위에 올려줬어요.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요. 재원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후. 불었어요.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뜨거웠습니다. 재원이가 먼저 말했어요. 순례 씨. 네. 아버지 찾았어요. 순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요. 어디? 대구요. 순례가 재원이를 봤어요. 재원이는 국밥을 봤습니다.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사판 사고였대요. 순례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혼자 계셨겠네. 네. 외로우셨겠다. 재원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순례가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알아요. 박도준이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회장님이 너무 정직하셨거든요. 그게 약점이 됐던 거예요. 재원이는 그 말을 들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례 씨. 네. 아버지 산소 다음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순례가 재원이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당연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히 가야죠. 창밖으로 가을거리가 보였어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렸어요. 재원이는 그걸 보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10살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 어둠이요. 삐걱삐걱 리어카 바퀴 소리요. 시장 골목 찬 콘크리트 냄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국밥 한 그릇 안에 있었어요. 뜨겁고 짭짤하고 조금 매운. 순례가 말했어요. 도련님. 네. 잘 살아요. 재원이는 순례를 봤습니다. 까치요. 순례가 잠깐 재원이를 보다가 다시 국밥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조금, 아주 조금. 폐지 더미 속에 숨겨진 통장은 이제 없습니다. 새 통장이 생겼어요. 비밀번호는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숫자 6자리가 18년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출발한 자리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장 모질게 밀어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깊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호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것. 가까이 두면 함께 무너질 것 같아서 등을 돌리는 것. 순례가 재원이를 향해 소리를 지른 건 그 아이를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고. 10살 재원이는 폐지 더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 안에 버틸 것들이 있었거든요. 순례가 넣어둔 것들이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여기라고 합니다. 과거의 분노도 미래의 두려움도 아닌 지금 이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재원이가 찾아 헤맨 건 박도준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가 났던 그 식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순례는 재원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아라,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18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리어카를 밀고 모질게 소리를 지른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동을 만들었는지를 순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선택의 한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의 18년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